네, 지금까지 매우 흥미로운 주제들로 가득한 5명의 애널리스트들의 열정적인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옥석 가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택트 컨퍼런스를 총정리하면서 핵심 종목들을 선별해 주시기 위해서 삼성증권에서 해외 주식을 총괄하고 계시는 장효선 글로벌 주식팀장님이 시장의 색깔이 바뀐다, 차기 주도주 육선은 이란 주제로 마지막 강의를 들려주시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의 주제가 시장의 색깔이 바뀐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은 뭐 성장주는 버리고 경기 민감주로 갈아타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사실 올해 이제 한 3월 달 정도부터 갑자기 미국의 금리가 튀기 시작할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들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성장주의 시대는 끝났구나. 가치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로 한번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셨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아나운서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공포 영화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무서워서 잘 못 봅니다. 그럼 그 무서운 부분들 중에서도 언제가 제일 무서우세요? 약간 귀신이 등장하기 직전 이럴 때가 가장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런데요.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서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분명히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가 제일 무서워요. 한번 그림 보시죠. 딱 이런 모습이 사실 되게 무섭다가 막상 귀신이 딱 한 번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니까 어떤 모습?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귀신이 막상 나왔을 때보다는 오히려 그 전에 주식시장의 관점에서도 두려움이 가장 컸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제가 말하는 귀신은 저희 주식시장에서는 바로 이 금리 인상과 같은 이 전체적으로 중앙 정부의 이 페드의 정책의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맨 왼쪽 차트가 바로 미국 국채 10년물과 미국의 정책 변화의 연동표입니다. 2013년 4월, 13년 5월에 버냉키 당시 페드 의장이 갑작스럽게 테이퍼링의 가능성을 천명을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상당히 큰 충격에 빠졌었죠. 하지만 2014년 1월부터 막상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는 계속 빠집니다. 실제 금리 인상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2015년 12월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까지도 계속적으로 금리는 빠지다가 2017년이 돼서야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귀신이 딱 막상 얼굴을 보여주니까 채권 시장에서도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오히려 금리가 빠졌었던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제조업 또 금융업이 중심인 S&P와 하이테크가 중심인 나스닥의 상대적인 주가의 흐름을 나타낸 바인데요. 테이퍼링 시기에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도 오히려 나스닥이 상당히 아웃퍼폼을 많이 했고요. 네. 또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기에도 나스닥이 아웃퍼폼을 많이 했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 물론 과거의 데이터가 지금도 100%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성장주는 이제 다 팔자, 전부 다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로 가자, 이제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할 필요가 있는 이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과연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딱 6개 종목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네. 6개 종목만 찍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건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 이 6가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요. 네. 가장 첫 번째는 이 성장주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쇼피파이, 그리고 폭스바겐, 에르메스, 텐센트, 애플, 캐터필라.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상당히 이 균형
코스트적인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폭스바겐이라든지 캐터필러 같은 종목은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싼 가치주의 영역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쇼피파이는 아주 고성장주의 영역,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밸류에 이 아주 마켓캡이 큰 이제 그런 식의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의 종목들을 올해 하반기 차기 주도주로서 한번 살펴보시면 시장의 변화에 잘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저희가 일단 쇼피파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우리 쇼피파이 아마 이름이 좀 낯서시죠? 어떤 기업이실지 궁금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만약에 이제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한번 운영한다고 해보죠. 제가 아주 뭐 예를 들어서 이쁜 반지 같은 거를 기가 막히게 만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반지만 만드는 사람이지 이 물건을 어디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팔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사람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쇼피파이한테 찾아갑니다. 그러면 쇼핑파이가 저의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 만들어줘요. 네. 예, 하지만 누가 장효선닷컴에 찾아와서 반지를 갖다 막 사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마존, 페이스북, 뭐 쿠팡 등등의 모든 플랫폼들의 이 저의 쇼핑몰을 같이 연계를 시켜주는 그래서 모든 유통 채널을 단일 플랫폼에서 관리하게 만들어주는 회사가 바로 쇼피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그러면 이 사업이 자꾸 커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결제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결제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또 앞으로 배송을 제가 계속 보내줘야 되는데 그 배송 관리, 재고 관리 쉽지 않거든요. 또 제가 이 원재료를 좀 많이 사서 반지를 더 만들려고 하면 돈이 더 필요한데 그런 대출이라든지 마케팅, 심지어는 지금 반지의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니까 이런 반지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바로 이 쇼피파이가 제공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쇼피파이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 돼서요. 이런 대형 플랫폼들의 입장에서도 쇼피파이의 생태계에 나도 편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나의 거대한 쇼핑 플랫폼이 죽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초대형 플랫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글 뭐 다 들어갔는데요. 최근에는 이 틱톡과 같은 이런 플랫폼들까지도 바로 쇼피파이와 연계를 해서 쇼피파이의 생태계에 오히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쇼피파이다 보니까 이 대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생각들이 약간 바뀌게 되죠. 네.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대기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인 인력과 네트워크망을 바탕으로 또 IT의 인력을 바탕으로 나 자체의 쇼핑몰을 관리를 했었었는데 쇼피파이가 이렇게 알아서 다 해주니까 굳이 내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쇼피파이한테 저의 온라인 쇼핑몰을 아예 운영을 맡겨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대기업이 하이네켄과 같은 대기업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한테는 쇼피파이가 아주 싼 돈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쇼피파이 플러스라고 하는 대기업용 전용 이 요금제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전반적인 쇼피파이의 이용자 수 중에서 쇼피파이 플러스의 이용자의 비중은 0.7%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7% 정도까지나 차지를 하더라. 그래서 이 쇼피파이가 아주 중소형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영세 사업자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비즈니스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대기업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쇼피파이의 지역별 매출 구성액인데요. 당연히 이 미국, 캐나다와 같은 북미 지역에서 출발을 했다 보니까 이쪽의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근데 이런 쪽의 국가들은 이미 이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 부분 이미 정착이 돼 있죠. 반면에 예를 들어 아랍, 아프리카, 동남아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기타 국가의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16%밖에 되지 않지만 네. 오른쪽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요. 지역별 매출 성장률을 각 국가별로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이 기타 국가의 성장률이 거의 여전히 80%에서 10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6년 후에 한번 쇼피파이의 국가별 매출 구성도를 보시면 상당히 지금의 모습과는 차별화가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쇼피파이 추가적으로 기대할 모멘텀이 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요. 가장 첫 번째는 이 추가적인 파트너십의 체결 가능성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게 이 구글하고의 또 다른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모멘텀이 됐었는데요. 이 쇼피파이의 플랫폼 망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거대 플랫폼과의 제휴 가능성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네요. 아닙니다. 다음 주네요. 네. 6월 29일 날 연례 컨퍼런스에서 신규 수익화의 모델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역시도 저희가 주식의 관점에서 점검해 보시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쇼피파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종목 이제 폭스바겐으로 가볼까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가 여쭤보면 안 되고 저희 아나운서님이 질문하셔야 되는데 폭스바겐 하면 어떤 자동차가 기억이 나세요? 저는 그 딱정벌레처럼 생긴 그 귀여운 자동차가 생각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뉴 비틀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한 자동차. 그래서 폭스바겐은 이 독일에서 아주 소형 국민차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죠. 네. 하지만 저희 차트를 한번 보시죠. 그것은 폭스바겐의 아주 조그만한 부분만 보시는 거고요. 이 폭스바겐과 같은 그런 국민차를 포함을 해서 아우디와 같은 프리미엄 세단, 포르쉐와 같은 스포츠카의 대명사, 벤틀리와 같은 럭셔리카의 대명사, 람보르기니와 같은 슈퍼카의 대명사, 심지어 30억 원 한 대당 30억 원 이상의 하이퍼카를 생산하는 부가티 같은 것도 다 포괄을 하고 있는 정말로 전 세계의 자동차의 제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딱 보실 때 최근에 자동차가 엄청나게 팔린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폭스바겐을 좋아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이문영 팀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 유럽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이 트랜스포머로 진화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마침 이번 분기만 놓고 보면 이 폭스바겐의 마켓쉐어가 작년 4분기였었죠. 테슬라의 마켓쉐어를 넘어섰습니다. 예, 여기서 폭스바겐의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순수 전기차만은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하면 테슬라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낮지만 네. 이 하이브리드 카와 같은 광의의 전기차를 포함을 했을 때 이 폭스바겐이 전체적인 테슬라의 규모를 넘어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차의 판매량을 보니까 폭스바겐이 대략 한 42만 대, 테슬라가 50만 대 정도를 팔았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2025년이 되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00만 대 정도, 그리고 테슬라는 400만 대, 격차가 상당히 좀 줄었죠. 네. 그리고 폭스바겐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는 전기차의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폭스바겐은 아직까지는 내연차 회사이기 때문에 이 왼쪽 그래프를 한번 봐주십시오. 영업이익률이 2017년 이후로 계속 정체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 추정치가 나와 있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자동차 엄청난 품귀 현상이라고 하는데 요즘 자동차 한번 신청하면은 차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얼마 정도 기다리는지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뭐 6개월에서 1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뭐 팰리세이드와 같은 자동차는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 뭐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뭐 1년 이상. 뭐 이제 이래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품귀 현상이 차량의 생산량을 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의 발생이 역설적으로는 자동차 회사한테는 최근에 마진 관점에서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차를 6개월에서 1년씩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나 정말 나 차 타고 싶어서 미치겠어. 나 코인으로 돈도 좀 벌었고 나 빨리 가야 돼. 뭐 이러다 보니 중고차 시장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이러다 보니까 신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효과. 또 6개월에서 1년씩 기다리는 차를
주기만 한다 그러면 나 이제 할인도 필요 없어요. 나 주기만 하세요. 이러다 보니까 이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이 차량을 판매할 때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사상 최저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진율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인 폭스바겐의 기본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202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PER이 평균적으로 7배 정도에 못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몰락해가는 전통 자동차 산업의 대표주이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밸류에이션이 낮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회사로의 리레이팅이 가속화되면서 밸류에이션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전기차의 시대, 폭스바겐이 조금 더 이쪽 부분에 적응을 잘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하반기 또 내년에 봤을 때 한번 재미있는 이벤트가 될 것이 바로 포르쉐 상장을 한다라고 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메이커 중에 하나인데요. 이 포르쉐 최근에는 이 강남에서도 정말로 많이 보이는데 이 종목이 향후에 상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폭스바겐 그룹에서의 추가적인 가치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중국 1위 이 판매 기업으로서 향후에 중국 기업과의 JV 가치 증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저희가 유럽 기업이지만 폭스바겐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폭스바겐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팀장 이제 세 번째 종목 에르메스로 가볼까요? 좋아하시죠? 저는 네, 좋아하죠. 명품 중에 명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에르메스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 이 백화점 앞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줄 서서 서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 아침에 백화점 문이 오픈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없죠. 바닥으로 기어 들어가서 매장으로 달려갑니다. 코로나 전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 코로나 이후에는 잠깐 있을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성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에 백화점을 앞을 지나치면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런 낯선 광경을 처음에는 보셨을 거고 지금은 아주 일상화된 모습이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에르메스는 명품 중에서도 명품이죠. 네. 연예인의 연예인이란 얘기가 있지만 에르메스는 명품 중에 명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시가총액 그까짓 거 핸드백 몇 개 팔아가지고 얼마 벌겠어. 사고 싶어도 살 수도 없는 그런 핸드백 팔아가지고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이닉스 시가총액의 거의 2배에 육박을 할 정도의 한국으로 들어왔으면 삼성전자에 이어서 시가총액 2등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180조짜리입니다. 엄청나게 큰 기업으로서 에르메스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재밌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남편분들 아니면은 남자친구분들이 내 와이프라든지 여자친구가 에르메스 바기라든지 샤넬백을 사고 싶어서 난리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사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가서 박수 쳐주셔야죠. 야, 너 정말 잘했다. 대단합니다. 당신.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게 에르메스 버킨백 30, 버킨 30이라는 백이 있나 보죠. 소비자 가격은 1,450만 원인데요. 이 백은 살래도 살 수가 없죠. 오픈런에도 못 사요. 이건 번호표를 뽑아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대기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사려고 하면 그쪽에서 그릇, 심지어 에르메스 말 안장이 있다네요. 네. 거기에 옷 같은 거를 수천만 원에서 한 억 단위 정도는 사야지 그 VIP 명단에 올라서 이 에르메스 백을 살 권리를 준다라고 루머가 돌아요. 아직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돈을 제가 주면서까지 살 수가 없다 보니 저는 그냥 중고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1,450만 원짜리 백이 중고시장에 가면 3,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중고 가격이 훨씬 비싸네요. 비싼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2.5배 정도의 가격인데요. 저희 샤넬테크
샤넬백도 가장 그 유명하다고 하는 클래식 미디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864가 중고에선 1,050이라고 하는데 에르메스백은 3,500만 원이라고 하니 참고로 이게 그냥 제가 뇌피셜로 지은 게 아니고요. 매일경제의 5월 28일자의 기사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런 중고 시장의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싸구려 핸드백을 산다라고 하면 백화점에서 갖고 나오는 순간 감가상각이 엄청 되면서 그게 오히려 낭비를 하는 거고요. 에르메스백 같은 걸 사면은 몇 년간 신나게 들고 다녀다 나중에 팔았을 때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것은 정말로 합리적 소비이자 완벽한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엄청난 명품의 수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큰 메가 트렌드의 변화다. 요즘 소비 패턴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이런 명품 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특히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아테 전체적인 비중이 중국과 한국과 같은 나라가 46%나 차지하고요. 일본이 13%라서 아시아 국가가 60%를 차지해요. 세계 최대의 소비국인 미국은 15%밖에 없습니다. 막상 명품의 본거장인 유럽에 가도 비중이 얼마 안 돼요. 향후에 국가의 성장률이 더 큰 나라는 아시아가 선진국을 압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흥국의 성장과 함께 에르메스는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올해 연초에 에르메스가 100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오픈런, 야 그까짓 거 지금까지 못 보던 건데 해봐야 몇 달 가겠어 라고 했는데 그게 만성적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올해 100원 벌 줄 알았는데 110원 벌겠네, 120원 벌겠네 이러다가 최근에는 128원 벌겠네라고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방송하는 미스터 헤이 주식에는 LVMH를 저희의 핵심 포트에 넣어놓고 있는데 네. LVMH나 에르메스 거의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주목할 포인트, 저는 이 중에서도 세 번째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반도체가 부족하면 공장을 많이 지어야죠. 자동차가 부족하고 또 배터리가 많이 부족해도 그런 부분들에 추가적인 캐파가 필요한데요. 에르메스백 정말 사고 싶은데 구경도 못하기 때문에 공장을 조금 더 지어줘야죠. 여기는 멋있게도 공장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요. 공방이란 용어를 씁니다. 좀 있어 보이죠? 네. 네. 2022년에 3곳, 24년에 2곳을 추가로 설치하고요. 특히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도래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놓고 보면 이 소비재를 고르실 때 그냥 경기 회복되니까 모든 소비재를 다 고르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서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확실하게 정가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을 고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밥 한 그릇을 먹는데 5,000원짜리를 어느 날 김치값이 올랐다고 6,000원, 7,000원으로 만들면 저는 그 가게에 웬만큼 맛있지 않으면 안 가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에르메스, 샤넬 등등 가격을 끝없이 올리면 고맙습니다. 가격 올려줘서 박수치면서 더 간다는 거죠. 여기는 원가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가격도 정하고 싶으면 정하는 거죠. 바로 이런 기업을 저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소비재의 관점에서는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명품 중에 명품 에르메스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텐센트인데요. 팀장님, 텐센트가 중국 기업이죠? 네, 사실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좀 많이 듣는데요. 이 텐센트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 최대의 기업이죠.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거의 전성기 때 1,000조 원에 육박을 해서 네. 삼성전자의 2배에 달했었고 미국이 요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파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소프트 파워, 이 플랫폼의 역량을 전부 다 미국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등이 미국의 가장 큰 힘인데요. 미국의 마파에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바로 알리바바 아니면 텐센트 같은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텐센트는 SNS와 컨텐츠, 이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이 디지털 제국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중국인들의 삶에서 한국인들도 요즘 카카오를 떠나서는 정말 한 5분도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이 텐센트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이 중국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텐센트는 맨 왼쪽에 보이시는 SNS, 위챗이라고 하는 SNS부터 전자상거래, 알리바바를 공격하기 위한 텐센트의 연합군들이 있죠. 징동닷컴과 같은 네. 컨텐츠, 핀테크, 클라우드까지 이 데이터의 제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없이 많은 플랫폼들, 저희 1교시에도 오동환 애널리스트가 뭐 카카오, 네이버부터 해서 아주 좋은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야, 그럼 미국에도 좋은 종목 많고 여기저기 좋은 종목들, 플랫폼들 많은데 왜 굳이 텐센트냐? 라고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게 될 것 같아요. 항상 투자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네. 카카오는 올해 연초 대비 더블이 났네요. 세계 최고의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카카오가 세계 최고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주식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주가 수익률이 엄청났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 어젯밤에 미국에서 좀 많이 올라서 이제 연초 대비 한 10%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실제로 이 밸류에이션 부분이 가장 비쌀 때 대비해서 상당 부분 많이 떨어진 이런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가 뭘지, 혹시 회사의 펀더멘탈이 망가진 거 아닐지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1분기 매출도 시장에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거의 25% 성장을 했고 이 매출의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SNS부터 게임부터 온라인 광고, 핀테크 비즈니스까지 매출이 한 군데 치중되지 않고 아주 잘게 분할이 되는 모든 부분이 다 성장 산업이거든요. 특히 2021년, 2022년까지도 지속적으로 2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아주 펀더멘탈리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부진했었는데 주가 빠졌다라는 이유 말고 뭔가 반등의 트리거를 찾을 수가 있겠냐라는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중국 정부의 이 플랫폼 반독점 규제 관련된 부분들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확정이 된 게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다시 저희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귀신은 언제 제일 무섭다고요? 공포 영화는? 등장하기 바로 직전이요? 맞습니다. 지금이 플랫폼 반독점 규제가 나오기 직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은 언제 이루어졌냐? 작년 연말에 마윈이 자기 회사죠. 엔트 파이낸셜 그룹이라고 하는 알리페이를 갖고 있는 회사를 상장시키려고 했는데 상장시키기 전에 너무 자신감이 지나쳤나요? 네. 중국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래? 야 이거 잘 걸렸어. 마침 한번 손봐주고 싶었는데 말실수를 했어. 이래가지고 알리바바 주가가 그때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다음 주자가 당연히 알리바바의 라이벌인 텐센트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됐는데요. 그러한 공포 기간이 이어진 게 대략 한 지금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더 됐네요. 작년 11월부터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귀신이 나오기 전이고요. 귀신이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주가가 이미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거 규제가 그렇다고 텐센트나 알리바바를 아예 죽여버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견고한 실적 가치와 낙폭과대의 모멘텀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텐센트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바로 애플이에요. 네. 바로 이 좀 전에는 텐센트는 중국 기업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이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애플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 시가총액이 2,500조 원짜리 기업입니다. 한국의 GDP보다도 훨씬 더 크죠. 삼성전자의 5배짜리 기업이니까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애플의 대단한 점은 바로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심지어 컨텐츠까지도 아우르는 이 디지털 제국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 어떤 회사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동시에 아우르는 회사는 없습니다. 네. 특히 여기에 이 성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쁘죠.
이 성 안에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놀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담 밖에도 좋은 세상이 있을 것 같지만 굳이 저 담 밖으로 나가기가 싫다는 거죠. 예, 이 담장 안이 제일 안전합니다. 저 담장 밖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이래서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인 연동을 담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 애플의 핵심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용자 경험이 정말로 빈틈이 없는데요. 바로 이 디바이스, 아이폰이라고 하는 디바이스에서부터 프로세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데이터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프로세서 관련된 부분은 애플은 반도체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인텔의 프로세서를 그냥 가져다가 썼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는 M1 칩이라고 하는 자체 칩을 개발을 해서 프로세서를 만들고 있죠. 애플에 대항하는 연합군들의 몇몇 역시도 정말 대단한 연합군들이 많은데 약간씩 균열이 발생해요. 네. 밑에 한번 보시면 프로세스에서 인텔과 퀄컴, 또 시스템에서는 안드로이드와 윈도우, 이게 협력을 하려고 하더라도 협력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니까 바로 이것이 이 애플이 갖고 있는 유기적인 경험의 완성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변신의 기제죠. 네. 예, 지금 휴대폰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20년, 30년 전에는 100% PC 회사였거든요. 2000대 초반에는 MP3 회사였죠.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될까요? 보시면 올해 혹은 내년에 애플 글래스, 저희가 항상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안경을 딱 끼면은 요 안에서 여러 가지가 보이는, 일단은 VR 관점에서의 애플 글래스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네. 아마 내년, 내후년쯤에는 애플 폴더블 폰, 예, 폼 팩터가 하나 바뀌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4년, 25년에는 AR, 예, 가상현실에서 이제는 아예 증강현실까지도 가늠이 돼서 이게 딱 끼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 옷을 이 옷이 얼마짜리 어디서 사고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예를 들어 다 보인다든지 네. 이제 그런 식의 부분들. 마지막으로 2027년에는 저희 애플카죠.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테슬라의 최대의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바로 애플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플은 최근에는 이 플랫폼 회사로의 도약을 또 본격적으로 이루어내고 있고요. 이 애플 원 서비스를 작년 말 올해 연초에 출시를 했죠. 그래서 월에 약 한 3만 원 정도의 돈을 내면 애플 TV에서부터 애플 뮤직, 애플 클라우드 등등까지를 한 번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연합군의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 넷플릭스에서부터 스포티파이 등등으로 나뉘어져서 저의 개인 데이터도 다 나뉘어서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죠.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유료 서비스 고객 수가 무려 7억 명 가깝습니다. 넷플릭스의 유료 가입자 수가 대략 한 2억 명인 것을 감안을 하면 애플은 이미 전 세계 최대의 플랫폼 중에 하나로도 도약이 마무리가 됐다. 앞으로 물론 더 크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애플, 사실은 제가 그 작년 12월 말에 언택트 컨퍼런스에서도 이 애플이 하반기의 유망 종목이다. 2021년의 유망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면목이 없게도 주가가 빠지진 않았지만 그때 주가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네. 거의 한 8개월, 9개월 동안 120불에서 140불 사이의 가격에 정체가 돼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S&P 500 지수와 애플의 밸류에이션 갭이 거의 붙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아니 애플이 S&P 500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 정도의 밸류밖에 없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PER 25배, 26배는 S&P의 평균 PER 대비해서도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야 너무 지겹다, 너무 지루하다 도망가기보다는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투자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애플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마지막 종목이 캐터필라예요. 이게 아까 두 번째 시간에 한영수 그렇죠.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캐터필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소 생소한 종목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예, 이제 특히 이 해외 투자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캐터필라라든지 엑선모빌 이런 종목들 잘 모르시죠. 네. 왜냐하면 한국에도 사실은 뭐 두산밥켓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등등 그런 원자재 관련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거든요. 굳이 미국 시장, 중국 시장까지 가서 그런 굴뚝 기업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잘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투자자들하고 이야기해봐도 이 성장주 이제 이런 쪽에 꽂혀 있는 케이스가 많죠. 하지만 캐터필라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에 못지않는 나름 견고한 펀더멘탈을 지니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살펴볼까요? 예, 시가총액 132조 원 계속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시가총액 2등 기업 하이닉스보다 더 큰 회사죠. 부동의 1위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3사 점유율의 거의 한 4배 정도에 이르는 전 세계 1위의 건설과 채굴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넘겼네요.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부문별 매출 구성을 보시면 건설 장비가 약 40%, 채굴 장비 18%, 에너지 운송 장비가 35%. 에너지 운송 장비가 도대체 뭐냐? 네. 예, 석유라든지 가스를 채굴을 한다든지 산업 플랜트, 철도 및 선박 등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 주식 시장의 최고의 화두 중에 하나가 이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인프라스트럭처의 투자입니다. 물론 그런 식의 투자가 4조 달러에서 이번 주에 보니까 거의 1조 달러 초반대까지 상당히 대폭 삭감된 부분이 두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 인프라의 투자에 가장 적격한 투자 플레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지역별 매출 구성인데요. 아시아보다는 선진국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회사예요. 북미, 유럽, 중동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합니다. 최근에 인프라스트럭처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는 좀 약간 늙은 나라들이죠. 신흥국보다는 네. 바로 미국과 유럽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캐터필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어드밴티지가 있는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한영수 팀장이 보여주신 자료인데요. 저는 이 자료에서 약간 특이한 점을 갖고 있어요. 네, 어떤 점인가요? 유가하고 많이 연동이 된다라는 부분은 캐터필라의 요즘처럼 고유가 시대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유가가 언제까지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유가가 2007년 인플레이션의 제일 최정점 마지막 시기였는데요. 마지막 인플레이션 시대에 유가가 150불까지 올라갔었어요. 최근에는 유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70불. 그 당시 대비하면 여전히 반토막보다 더 나 있습니다. 캐터필라 주가는 어때요? 유가는 빠졌지만 캐터필라 주가는 그 당시에 50불이 최고점이었거든요. 지금은 220불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유가의 트렌드와 연동은 돼 있지만 유가의 방향성이 대세 하락이었다라고 하면 캐터필라는 대세 상승이었다는 얘기죠. 네. 오른쪽에 한번 보시죠. 캐터필라의 배당 추이, 유가하고 상관 있나요? 없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이 되고 있죠. 저는 이런 산업재 플레이를 한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 유가가 오를 때는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뭐 이런 부분도 좋죠. 하지만 그런 산업재의 사이클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저희는 이 산업재에서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의 대표 종목이 바로 캐터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다가오더라도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지속하셔야 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또 차기 주도주 육선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쇼피파이, 폭스바겐, 에르메스, 텐센트, 애플, 캐터필라까지 만나봤습니다. 잘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장효선 팀장님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증권 언택트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6월 말이죠. 1년의 반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주식시장 참 변동성도 컸고 시장의 방향성을 참 잡기 어려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섹터 간 종목 간으로 투자자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뜨거운 관심 저희 삼성증권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증권이 준비한 언택트 컨퍼런스 여러분의 좋은 투자 길라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언택트 컨퍼런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